네, 3교시입니다. 네, 2교시에서 우리가 이제, 정부 개입의, 전체 근거, 그 다음에 시장의 실패, 그 다음에 정책이 개입하는 방법, 직접 개입, 간접 개입, 토지 이용 규제,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토지 정책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봤고, 주택 정책에 있어서는 우리가 주택의 임대료 보조제, 가격상한제, 임대료, 가격상한제, 이런 부분은 이제 1월 달에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기로 했었고, 임대 정책 중에서 공급 정책이 어떤 것이 있었는지 살펴봤어요. 그 다음에 분양가 상한제입니다. 분양가 상한제. 분양가 상한제는 주택법에서 규제를 하고 있죠. 어디에 대해서? 공공택지. 공공택지가 어떤 거예요? 이제 아까 우리가 LH공사가 신도시 만든다고 했을 때 그 LH공사가 다 토지 수용을 해가지고 보상을 한 다음에 거기에 전답과 수원을 다 보상을 해주고 거기 다 정리를 해가지고 택지를 공급을 하는 거죠. 그러한 공공에서 택지를 공급할 때 비싸게 공급하겠어요? 싸게 공급하겠어요? 원가만 받고 공급을 한다. 시세 차익 같은 거, 투기적 이익은 반영을 안 하고. 그러니까 건설사는 싸게 사는 거죠. 거기다가 그러면 아파트를 짓게 되면 그 아파트를 비싸게 분양하라는 거예요. 싸게 공급하라는 얘기예요. 싸게 공급하라. 그런 차원에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고 있죠. 공공택지에 대해서.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뭐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이런 데다가도 하긴 하는데 여기서 실제적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지역이 주택가격 상승이 우려되는 지역으로서 강남 3구 플러스 용산 이 지역이죠. 예. 그러면 이 지역에 대해서는 공동주택이니까 뭐 공동주택 대표적인 게 아파트잖아요. 아파트를 분양을 할 때는 무조건 뭐의 대상이 된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이 되니까 여기서는 아파트를 마음대로 비싸게 분양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심사를 다 거쳐서 분양가를 상한을 두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즘 어떤 문제가 생겨요? 이 지역에서 지금 새 아파트 분양받으면 어떤 아파트라고 얘기를 해요? 로또 분양 나오는 얘기가 그거죠? 시세보다는 시세가 뭐 40억, 50억 하는데 20억 이렇게 분양을 하니까 받는 사람은 바로 그냥 분양 차익이 얼마 뭐 10억, 앉은 자리에서 10억, 뭐 20억. 오늘도 뉴스 나왔는데 어디 그 방배동이죠? 8억. 로또 분양. 그런 거죠. 네. 그래서 이 경우에는 로또 분양 되면 또 그거 가지고 전매권 양도를 통해 가지고 투기가 성행할 수가 있으니까 전매권을 제한을 시키는 거죠. 너 분양 받은 다음에 입주권 당첨이 된 사람은 그거를 재매각 못하고 네가 꼭 그 아파트 들어가서 살아야 돼. 전매 제한에다가 또 뭐 전매도 제한하고 거기다가 플러스 실거주 의무를 부과를 하죠. 그래서 두 가지 제한을 가할 수 있다. 분양가 상한제 지역에서의 공동주택 분양할 때는. 그런데 그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는 것은 아주 소규모의 그 주택이죠. 도시형 생활주택 우리 공부했나요? 1주차에서 공부했습니다. 네. 300세대 미만이고, 네. 원룸식으로 되어 있는 오피스텔하고 비슷하지만 300세대 미만으로서 도시 안에 주로 이제 전철역 주변 교통이 편한 지역에 용이한 지역에 출퇴근 쉽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주택 만드는 의미하죠. 소형주택이에요. 소형주택. 그러니까 이 소형주택은 고가로 분양할 이유가 없잖아요. 어차피 돈 많이 들어가지고 할 거 아니야. 여기 들어가서 살 사람은 싱글족 혹은 신혼부부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는 이 도시형 생활주택이 이런 강남 3구 플러스 용산군에 있다고 하더라도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 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거 한번 기억을 꼭 해주세요. 도시형 생활주택은 분양가 상한제 항상 예외 대상이다.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전매 제한이 있고 실거주 의무 적용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몇 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둔촌 강동주공인가요? 둔촌주공인가요? 둔촌주공이죠? 둔촌주공 아파트 단지가 엄청 크죠. 그래서 거의 여기도 뭐 8,000세대 이상 될 텐데, 만세대 가까운 그 대단지의 아파트인데, 그 당시에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미분양 막
날 것 같았어.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정부에서, 윤석열 지금 신정부에서 완화를 시켜줬어요. 실거주 의무를 3년간 유예시켜주겠다. 지금 이제 막 입주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입주해야 되는데 예전 같으면 분양가 상한제 지역이라면 전월세 줄 수가 없어. 자기 소유자가 분양받은 사람이 꼭 들어와서 살아야 돼. 그런데 이제 3년간 유예를 시켜가지고 전세 혹은 세입자를 둬도 상관이 없도록 만들어줬죠. 자, 우리 주택정책 중에서 선분양제와 후분양제가 다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아파트 공동주택 분양한다, 주택 분양한다 그러면 선분양제도인가요? 후분양제도인가요? 선분양이죠. 우리는 지금 모델하우스만 보고 돈 다 내죠. 완공된 다음에 그때야 내 소유권을 받게 되는데 후분양제도라는 거는 그런 거예요. 보통 이제 외국에서는 한 40% 이상은 완공을 이미 시켜놓고 어느 정도 공사가 진척이 된 다음에 분양하라는 거예요. 완공을 해서 분양하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하여간 이때 그러면 선분양과 후분양 자금 부담을 누가 더 하는 것이냐 하는 걸 생각해 보면 선분양 제도는 왜 선분양 제도가 이루어졌을까요? 우리나라는 빨리빨리 주택 공급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주택 수가 상당히 적었어. 그러나 아파트에 들어가서 살려는 사람은 많아. 그러니까 빨리빨리 공급하기 위해서는 그런 거죠. 모델하우스만 보고 돈 빨리빨리 내세요. 그러면은 빨리 져가지고 입주할 수 있게 해줄게요. 그럼 그 돈의 자금 부담은 누가 지는 거예요? 선분양 제도는? 수요자가 부담하는 거죠. 네. 분양대금 다 낸다. 입주 때까지. 그러고 나서 들어가는 거죠. 후분양 제도는 이렇게 40%니 60%니 뭐 100%니 다 누가 부담한다. 공급자가. 그렇다면 객관적으로 봤을 때 선분양 제도와 후분양 제도가 있을 때 아파트 다른 요인이 없다면 아파트 값이 분양가가 어떤 게 더 비쌀까요? 후분양 제도가 더 비싸죠. 네? 분양가에다가 공급자가 여기 이자 비용 자기가 자금 부담했던 거 여기 얹어가지고 분양을 할 테니까 후분양 제도가 일반적으로 가격이 더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러나 장점이 있죠. 어떤 장점? 수요자가 우리가 모델하우스 모델만 보고서는 돈 다 주고 완공됐어야 그때서야 내가 들어가니까 공사하다가 하자가 생겼다. 건설사가 부도가 났다. 그리고 돈 뜯기는 경우도 많이 있었다. 과거에 종종. 그래서 그런 경우에 비하면 상당한 안정성이 부여가 되는 것이 후분양 제도죠. 가격은 좀 더 높을 수 있을지언정 수요자한테 안정감을 줄 수 있는 제도. 볼까요? 선분양 제도. 공급자의 건설 자금 부담을 완화시켜서 주택 공급 빨리빨리 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고요. 이때는 분양받은 사람이 또 전매 가능성이 있어요. 가격이 완공 시점까지 한 2년에서 3년 걸리니까 그 사이에 또 분양권 전매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고 또 부실공사 있어가지고 주택 품질 저하도 있고 철근이 없는 아파트도 있고 주택시장 침체 시에 시장 위험은 또 수요자가 지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 미분양도 막 이루어지기도 하고 후분양 제도는 어땠어요? 반대로 사업 부담비 증가가 되니까 분양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고 주택 공급이 좀 제약이 될 수 있지만 주택 품질에 있어서만큼은 확실하게 보고 다 완공된 거 보면서 확실한 아파트를 골라서 살 수 있을 테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골라 살 수 있는 그런 안전하게 품질을 확인하고 살 수 있는 제도가 되겠고요. 주택 가격이 오른다면 공급자가 비싸게 분양가를 할 수 있으니까 공급자가 수익성이 증대될 수 있겠죠. 두 제도의 차이를 구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공공분양은 아까 얘기를 드렸었는데 주공아파트 예전에 생각하면 되는 거고 공공분양 아파트 있는데 뉴홈이라는 이름으로 요즘 바뀌었죠. 그래서 일반형, 나눔형, 선택형이 있다. 이때 이 공공분양 아파트도 싸죠. 민간분양 아파트보다는 그 지역 내에 그 다른 민영 아파트보다는 공공분양 아파트 싸니까 이 경우에도 실거주 의무하고 전매 제한, 분양가 상한제와 마찬가지로 저런 제한들이 있고 신혼부부에 있어서 신혼희망타운이라는 이름으로 또 분양하기 이거 사전 청약제 요거 하다가 최근에 폐지됐죠. 올해 폐지됐어요. 올해. 그래서 2, 3년 전에 미리 분양을 해가지고 분양대금 없이 예약만 했단 말이에요. 그런 거 다 없어졌죠.
자,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토지 임대부니까 토지를 임대해서 주택을 지었다는 거예요. 근데 주택만 분양한다는 거예요. 토지는 주인이 누굴까요? 국가나 지자체. 근데 여기다 아파트 단지를 지어가지고 이거를 분양을 한다는 거예요. 건물만. 가능할까요? 가능하죠. 여기 토지만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한대요? 임대한대요. 토지를 국가나 지자체에서 임대를 하는 거니까 이 건물의 각각의 소유권자들은 월 단위로 국가에다가 혹은 지자체에다가 토지 사용료를 내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 토지가 비싼 토지라면 그 토지에 대한 가격을 지불하지 않고 임대료만 내니까 분양가 자체는 되게 싸다. 그죠? 건물의 분양가는 일반 주택보다. 실제로 이러한 사례가 많이 최근에 이제 과거에 MB 정부 때 생겨난 건데 그 전에 이제 MB 정부 때 반값 아파트 선거 공약이었죠. 예. 서울시 막 그 당시에 막 아파트가 폭등하고 그런 우려가 있으면 그때 이런 선거 공약으로 아파트 가격을 반값으로 앞으로 공급하겠습니다.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 이유인즉슨 봤더니 토지 자체는 그냥 국가 소유로 있는 상태에서 건물만 지어서 건물만 분양하겠다는 거예요. 여기 민법에서 지상권 설정한다고 그러죠? 지상권을 설정하는 거예요. 지상권 설정 계약을 통해 가지고 국가나 지자체 토지를 빌린 다음에 건물만 지어서 분양하는 방법. 그게 지금 되게 효과적이죠. 효과적이에요. 정책적으로 효과도 좋고 아주 좋은 제도인데 그게 과거에는 활성화 못했어요. 왜냐면은 건설사들이 너무 반대를 했기 때문에. 이거 해서 분양하다 보니까 민영 아파트 안 살려고 그래. 이게 싸니까. 그래서 반대가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이게 허용이 좀 완화가 되면서 실제로 이거 23년 9월에 마곡지구가 어디예요? 서울 저기 강서구 마곡지구죠? 저기 거기 가면은 뭐 LG 그룹이 회사들이 모여 있는데 그쪽에 이런 일이 실제로 분양이 있었어요. 근데 이때 청약률이 뭐 몇백 대 1. 아주 인기예요. 이런 아파트 나오면 요즘. 분양가는 너무 싸다. 그래서 여기 토지 임대부 주택 10년 거주 후에 그 주택 자체도 이제는 개인 간 거래가 허용이 다 돼가지고 이런 토지 임대부 분양 주택은 상당히 인기입니다. 다음, 우리가 이제 주택 분양을 받으면서 혹은 거래하면서 이러한 말들을 많이 들어봤어요. 투기 지역, 그 다음에 투기 과열 지구, 조정 대상 지역, 비규제 지역. 들어보셨죠? 못 들어봤어요? 네, 들어보셨을 거예요. 투기 지역은 우리가 소득세법에 의해서 투기 지역은 세금을 더 내도록 만든 거예요. 취득세라든지 아니면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에 더 투기 지역 내에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에 있어서 더 내라. 그러니까 소득세법이니까 이 소득세법은 누가 이게 관여를 하게 되나요? 재정경제부에서 정하는 거예요. 투기 지역을. 이 투기 지역이 실제로 우리나라는 어디에 있어요? 강남 3구 플러스 용산구 투기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때 거기에서는 규제가 더 많아요. 부동산 거래했을 때 세법상 규제를 가하기 위해서 만든 게 투기 지역 개념이다. 근데 투기 과열지구, 조정지역 이런 거는 주택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분양 봤더니 분양 시장이 너무 과열이 됐네? 청약 경쟁률이 너무 높아. 막 그런 경우 지정을 하는 거예요. 누가? 주택법은 이건 국토부 장관이. 소득세법의 투기지역은 누가 지정한다? 재정경제부 장관이. 여기는 주택법에 의해서는 국토부 장관이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 지역을 지정을 하게 되는데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 제약이 과거에 막 되게 복잡했어요. 서울 수도권 전체가 다 조정대상 지역이었는데 지금 정부가 바뀌면서 많이 정리가 돼가지고 지금은 강남 3구 플러스 용산구 자체가 투기지역이면서 투기과열지구면서 또 조정대상 지역이에요. 그러면
여기는 이제 세법상 차이가 있는데고,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 지역은 각각 어떤 차이가 있는데, 이때는 어떤 차이가 있냐면, 부동산 대출 한도, 규제, 비율이 좀 차이가 있어요. 근데 지금 뭐 실제로 적용지역은 똑같다고 했으니까, 비규제 지역하고 규제 지역하고 차이가 있을 뿐이죠. 네. 대출 규제 한도, 이런 것들이 차이가 있다. 한번 쭉 읽어보면, 분양권 전매도 제한이 되고 이 지역 내에서는 입주자 저축 증서 양도가 금지가 된대요. 이건 뭐예요? 청약저축 청약이익은 청약저축 통장을 자기 이름 그거 매매하면 안 되는 거죠. 분양 재당첨 한번 일정 기간 당첨되면 그 재당첨은 할 수가 없죠. 청약하더라도. 그다음에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하는 것도 제한이 되고, 그 다음에 주택 상환 자체 양도도 금지가 됩니다. 분양권 전매래요. 분양권하고 입주권하고는 무슨 차이예요? 입주권은 조합원이고 분양권은 그냥 일반 예, 뭐 그럴 수도 있는데, 분양권은 그러니까 이제 청약할 수 있는 권한. 청약 신청해서 받을 수 있는 권한. 그러니까 이거 민간 아파트 분양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1순위, 청약통장 가입해가지고 1순위 돼가지고 그런 권리가 있어야지만 청약할 수 있죠. 그거를 분양권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입주권에는 동호수가 지정된 거. 몇 동 몇 호라고 딱 떨어지면 그거를 입주권이라고 얘기해요. 네? 자, 여하튼 지금 LH도 요 LTV는 금융규제예요. 맞죠? 대출 비율을 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자금 조달 신고 의무 있나요? 우리 지금 아까 말한 여기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 지역 비규제 규제 지역은 무조건이고요. 비규제 지역은 5억 이상인 경우에 해당이 되고요. 투기 지역은 요런 요건이 있을 때 우려가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 투기과열지구,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하고 있다고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 조정대상 지역은 주택 분양이 과열되고 있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 이렇게 지정하게 되는데 실제로는 강남, 서초, 송파, 강남 3구 플러스 용산구가 적용되고 있다. 토지거래 허가제도. 토지거래 허가인데 왜 주택정책일까요? 아파트 매매한대요. 근데 그 지역이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래요. 그러면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받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받아야 되는 거죠. 왜냐? 아파트를 할 때 보통 아파트 건물만 매매하는 게 아니라 그 밑에 깔고 있는 대지의 소유권 일정 비율을 같이 포함해서 통째로 거래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주택, 상가 이런 것들을 할 때 다 깔고 있는 토지가 있기 때문에 토지가 같이 매매가 된다면 무조건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 제도도 대표적인 주택정책의 하나다.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정해져 있고, 이거는 지금 우리가 중개사 법령 시간에 자세하게 배우죠. 토지거래 허가 제도에 대해서는. 자, 그런데 토지거래 허가 제도는 지금 국토부 장관하고 시도지사가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시도지사가.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돼. 우리나라 지금 대표적인데 여기 삼성동, 대치동, 잠실, 청담동, 압구정동, 여의도 이런 데 지금 설정이 되어 있어요. 토지거래. 그때는 개인 주택이든 뭐든 다 거래를 할 때 토지거래 허가를 무조건 받게 돼 있죠. 허가 요건이 뭐래요? 여기 한번 보면 최종 1주택. 한 주택 갖고 있는 사람만 매수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 주택 있는 사람은 허가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 3개월 이내에 잔금 치러야 되고, 잔금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입주를 해야 돼, 자기가. 예? 자기가 여기 청담동에 돈 많아가지고 2주택 이렇게 사가지고 하나는 살고 하나는 투기 목적으로 그냥 둘 수가 없다. 무조건 입주하는 조건으로 거래 허가가 난다는 거예요. 실거주도 해야 돼요. 네. 그게 현재 적용되고 있는 토지거래 허가 제도죠. 만약에 여기에 아까 토지 선매 제도 기억나시나요? 그 토지가 지자체
국토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봤을 때, 이거는 꼭 나라나 지자체에서 필요한 땅이네.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살게라고 얘기할 수도 있다고 그랬죠? 선매제도. 자, 마지막으로 조세 정책입니다. 조세 정책. 조세 정책은 크게 이제, 조세 분류. 시험은 이제 조세 분류에서 거의 뭐 매년 나온다고 보면 되겠어요. 부동산과 관련된 조세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조세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자, 취득세는 취득 단계에 부여되는 세 맞죠? 처음 취득할 때. 그 다음에 지방세예요, 국세예요? 지방세다. 그러니까 지자체가 걷어가는 거지 나라에서 걷어가는 거 아니다. 취득세는 그 시군구에 있으면 시군구에서 하는 겁니다. 건별, 물건별로 과세를 하게 되죠. 상속세도 취득 단계에 부과되는 세금 맞나요? 부모님으로부터 상속받았어요. 부동산을. 그럼 취득할 때, 상속인이, 피상속인이 내는 거예요? 상속인이 내는 거예요? 피상속인은 피 흘리고 돌아가신 분이에요. 상속인. 상속인이 그 자식입니다. 예. 그래서 자식들이 취득했으니까 내는 거다. 증여세도 증여를 해주는 사람이 내는 거예요? 증여 받은 사람이 내는 거예요? 받은 사람, 수증자라고 해요. 수증자가 내는 거죠. 취득하면서. 이때 상속세나 증여세는 전부 다 국세입니다. 국세. 그리고 누진적으로 더 비싸면 더 많은 세금을 내도록 되어 있어요. 재산세는요. 재산세는 6월 1일 기준으로 6월 1일 현재 소유권자라면 부과가 되죠. 지자체에서 등기우편으로 날라온다. 네, 지방세. 물건별로 과세를 하게 되고요. 종합부동산세, 이거는 국세죠. 종부세. 이거는 국세입니다. 보유 단계에 내는 세인데, 이거는 나라에서 우편이 옵니다. 네, 이번 달 지금 15일까지 내도록 종부세가 기한이 정해져 있죠. 양도소득세는요, 처분 단계에 발생되고, 이거는 국세이지요. 네. 그 다음에, 아까 공안지세는 우리나라 옛날에 시행됐었지만 지금은 시행되고 있지 않다. 맞나요? 네, 아까 공부했었습니다. 자, 그럼 요거 간단하게 요 그림 한번 기억해 보세요. 그러면은 좀 더 쉬워지고요. 여기는 보유세, 이건 거래세 생각하면. 여기는 국세, 여긴 지방세. 보유세이면서 국세는 어떤 게 있나요? 종부세. 국세면서 거래세는 뭐가 있나요? 양도소득세. 보유세면서 지방세는 뭐가 있나요? 재산세. 맞죠? 여기 지방세면서 거래세는 취득세가 있습니다. 네, 이게 아주 기본적인 거죠. 자, 조세 분류. 그 다음에 이제 조세의 전가와 기착 문제가 있는데, 저거는 우리가 이제 탄력성을 배우게 되면 이해가 되기 때문에 그때 가서 1월 달에 가서 자세하게 할 거고요. 3번 요 양도소득세를 아까 우리가 기억나시나요? 문재인 정부 때 투기 수요를 주기 위해서 양도소득세를 많이 높였다. 그래서 있는 사람, 많이 갖고 있는 사람, 100채, 200채 갖고 있는 사람 빨리 처분해라고 사인을 줬는데,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어떻다? 공급을 더 줄였죠. 왜? 증여하고 매매는 안 하고 시장에는 안 내놓고. 그러한 효과를 뭐라고 한다? 동결 효과. 거래가 완전히 얼어버렸다. 거래를 어려웠다. 거래가 잠겨버리는 현상. 그거를 동결 효과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공급이 증가한다는 거예요? 감소한다는 거예요? 감소한다. 부작용으로. 네, 그러면 부동산 가격은 어떻게 되겠어요? 오히려 더 올라간다. 더 올라가라고 부채질했다. 이거예요. 양도소득세를 중과한다는 게 오히려 시장을 역효과를 만들어놨다. 시장의 실패의 사례라고 얘기 드렸었죠. 그래서 양도소득세 동결 효과. 이거는 공급을 감소시킨다, 증가시킨다. 감소시킨다. 꼭 기억해 두세요. 감소 증가. 동결 효과. 양도소득세. 부동산 공급은 감소 증가. 감소. 네. 마지막으로 헨리 조지라는 학자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헨리 조지는 직업은 목사님이었어요. 목사님이 봤는데 빈부격차가 너무 심한 거야. 그래서 이런 상태로 우리 사회가 이렇게 지속되면 안 되는데, 너무 불이웃이 너무 많은데, 저소득층 그런 사람들 생각해서 연구를 했는데, 이 사람은 세상의 모든 세금은 다 없애라.
그리고 토지 갖고 있는 사람한테만 세금 하나만 집중해서 매겨라. 다른 세금은 다 없애버리고. 그렇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데, 그거 토지 많이 갖고 있는 사람만이 전적으로 부담하게 되고, 따라서 그 토지 갖고 있는 사람들은 뭐 자기 근로소득세니 무슨 부가가치세니 이런 거 하나도 없으니까 오히려 삶이 더 윤택해질 수 있다라는 걸 주장한 거예요. 모든 다른 다른 세는 없애고 뭐로 통일을 시키라? 토지 단일세. 그렇게 주장한 게 헨리 조지입니다. 이것도 이제 여기 토지 그 조세 전가 귀착과 연결해서 1월 달에 또 자세하게 설명드릴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이제 공부한 거는 집에 가서 이렇게 핵심 노트를 가지고 또 정리를 하셔야 되겠죠, 당연히? 네. 꼭 읽어보셔야 돼요. 읽어보면 잠도 잘 오고, 네. 요즘 막 하수선한데 저거 읽어보면 잠 잘 옵니다. 자, 마지막 정리 차원에서 35의 기출문제를 좀 볼 거예요. 자, 보시죠. 네. 다음에 해당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정비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사업은 우리가 부동산 공법에서 배우는 공법, 공공이익을 위해서 그 공익을 위한 법, 부동산 관련해서 국토이용 및 계획에 관련한 법, 국계법이라고 그랬죠. 이거 무조건 배워요. 그 다음에 신도시를 개발하는데 또 법이 필요하겠죠? 도시개발법. 개발이 이루어졌어요. 노후화가 됐어요. 그럼 뭐가 필요해? 도시 정비를 해야죠. 정비법. 그 다음에 건축법. 조금 전에 우리 많이 얘기했던 주택법. 마지막으로 농지법. 부동산 공법 시간에는 이 6가지 법을 자세하게 배우는 거예요.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 중에서 우리는 이제 국계법 좀 많이 들어봤고, 지금 이제 여기 도시정비법에 대해서 기본적인 사항을 35회에서 물어봤어요. 우리는 시험 범위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이렇게 2차 과목에 그 기본 상식을 물어보니까 좀 공부를 해야 되는데, 도시정비법상의 정비사업은 3가지로 이루어집니다. 무조건 3가지. 법이 단순화됐어요. 첫 번째, 주거환경 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이렇게 나눠졌어요. 법에 따라서. 어떤 법에 따라서? 도시정비법에 따라서 정비사업은 어떻게 나눠져 있다? 3가지로. 근데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지금 시험 문제고요. 재개발사업은 주택지역뿐만 아니라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런 지역에서 기반시설이 노후화가 됐어. 근데 기반시설이 필요하잖아요. 옛날 오래된 아파트, 주거지역이야. 달동, 뭐라고 해야 되나. 우리 청계천 생각하면 청계천에 그 조그만 공장도 많고 막 했었잖아요. 그거 싹 정비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뭐예요? 재개발 사업. 기반시설이 노후화됐다. 근데 재건축 사업은 어때요? 재건축 사업은 아파트 단지에서 주로 하는 건데, 이거는 주거지역 아파트 단지에서 하는데, 기반시설은 잘 갖춰져 있어. 양호. 여기 도로도 잘 나와 있고. 근데 건물만 노후화가 된 거죠. 건물만 노후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건물만 새로 짓는 게 재건축 사업이죠. 네, 이거는 상업지역, 공업지역에서 기반시설이 노후화가 됐을 때 하는 거고,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지금 문제 보면은 해결이 됩니다. 자,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이런 거예요. 도시 저소득층 주민이 집단 거주하는 달동네 생각합니다. 달동네. 그런데 정비 시설이 어떻대요? 극히 열악하다. 근데 저 사람들은 돈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러니까 재개발할 돈도 없어. 재건축할 돈도 없어. 그러면 다 떠나야 돼. 근데 그 사람들 계속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재개발, 재건축 할 수 없고, 그때는 어떤다? 열악한 기반시설만 보충을 해주는 거야. 예를 들어, 거기에 공용주차장 만들어준다. 통신시설 만든다. 뭐 이런 것들이에요.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 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을 확충해줌으로써 하는 거지, 돈 많이 들여가지고 재개발, 재건축하는 사업이 아니다. 그 사업 이름을 뭐라고 한다? 네?
그렇죠. 네네. 주거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주거환경 개선 사업. 여기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누가 주로 하는 건가요? 이건 시내에서 서울시에서 요즘 모아주택 기억나시나요? 모아주택이라는 게 이렇게 이제 여기 도로가 이렇게 났어. 이렇게 블락 단위로 이렇게 한 블락 이렇게 도로가 있으면 한 블락 A 블락 B 블락 이렇게 있으면 이 블락 단위로 개발하겠다라는 게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라는 거예요. 가로주택이라는 게 블락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 블락을 다 모아서 하는 게 모아주택 정비 사업. 자, 35의 기출 또 넘어갑니다. 부동산 정책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국계법, 지구단위 계획 나왔어요. 지구단위 계획 나오면은 뭘 찾아야 된다고요? 어떤 단어가 나온다? 시, 구, 전체가 아니라 일부 단어가 나오면 지구단위 계획 맞네.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켜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함으로써 그 지역을 체계적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수립하는 도시군 기본 계획을 말한다. 맞아요? 틀려요? 이게 틀렸다. 도시군 기본 계획과 도시군 관리 계획이 있는데 지구단위 계획은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되어지는 사항, 구체적인 사항이지 기본 계획은 청사진 만드는 계획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구단위 계획은 어디에 속하는 계획이다? 도시군 관리 계획에 속하는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돼야 되는 사항이에요. 네, 용도 지역 지구제, 그 다음에 지구단위 계획, 그 다음에 신도시 개발, 도시 개발, 도시 정비, 재건축 재개발, 그런 전부 다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되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기본 계획이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지구 단위 계획 일부 이건 금방 찾는데 이것만 보고 답을 찾는 사람은 틀리기 쉽도록 함정을 많이 파놨죠. 예, 이렇게 쉬운 파트일수록 꼼꼼하게 읽어본 다음에 답을 골라야 됩니다. 네, 빨리 답을 찾는 게 능사가 아니다. 지역지구제는 공부했어요. 토지 이용에 수반되는 부의 외부 효과를 제거하거나 완화시킬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맞나요? 오폐수 만드는 공장, 쓰레기 매립장, 우리 아파트 단지에 오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거기다가 주거지역이야, 여기는 공장 들어오면 안 돼, 이렇게 막는 방법이 용도 지역 만드는 거죠. 네, 그래서 맞습니다. 맞는 지문입니다. 용도 지역 지구제, 토지 이용에 수반되는 부의 외부 효과를 제거시킬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개발권 양도제. 이건 미국 뉴욕의 맨하튼 생각하면 떠오르죠? 우리 청와대 인근의 저층 주거지역. 개발권을 양도할 수 있다. 개발 행위에 제약을 받는 토지 소유자의 재산적 손실을 보전해주는 수단으로서 법령상 우리나라에서는 시행되고 있다, 시행되고 있지 않다. 시행되고 있지 않다. 아직 미시행 제도이다. 그 다음 부동산 가격 공시 제도가 있어요. 그렇죠? 네, 기준가격, 공시가격 선정한 표준지에 대하여 공시기준일 현재 단위 면적당 적정 가격을 조사평가 공시해야 된다. 누가? 표준지에 대해서는 국토부 장관이. 네, 이거는 우리가 이제 나중에 정상 과정 갔을 때 맨 마지막에 감정평가 제도와 부동산 가격 공시 제도에 대해서 공부를 할 때 그때 자세하게 할 거고요. 표준지는 누가 정한다? 국토부 장관이 정한다. 표준지 가격은. 그 다음 5번 토지 비축이래요. 이거 LH공사가 한다고 그랬죠. 공공토지 비축. 네, 토지를 매입한 후 보유하고 있다가 적절한 때에 이를 매각해서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제도를 말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머지 4개는 다 맞는 지문이고 여기에서 첫 번째 1번은 맞는 듯 보였지만 도시군 기본계획이 아니라 관리계획이라는 점에서 틀렸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금융기재에 해당하는 건 이거는 우리 문제 중에서 난이도 하라고 보면 되겠죠. 이런 거 틀리면 안 되겠죠. 네, 어떤 게 답입니까? 네? 5번이죠. DSR, DTI 혹은 LTV 이런 거는 금융 대출 규제를 목적으로 만든 지표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금융 규제다. 네, 나머지는 다 금융 규제가 아니라
다 토지 관련된 거죠? 네. 분양가 상한제, 주택 관련된 거, 개발부담금, 토지거래 허가제, 택지거래 개발지구 다 금융규제가 아니다. 토지나 혹은 주택에 관한 규제고 5번만 금융에 관한 규제다. 35번, 30번 기출 문제 하나 더 볼까요? 공공주택 특별 법령상 공공임대주택에 관한 설명으로 내용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통합공공주택은 다 통합한 걸 말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저소득층, 최저소득층, 젊은 층, 육가인이 다 나와야 돼. 그럼 다 맞나요? 맞다. 행복주택 나오면 젊은 사람들 나와야죠?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대학생 나왔으니까 젊은 층 맞네요? 장기전세는 전세가 나와야지, 전세. 전세 계약 방식으로. 맞네? 네. 그 다음, 마지막으로 분양전환. 공공임대인데 처음을 분양 앞서가지고 선택권 준다고 했죠? 일정 기간 임대 후에 분양 전환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주택.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 모두 몇 개? 4개. 답은? 네. 5번. 자, 주택법령상 주택의 유형과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도시형 생활주택이래요. 이거 소형평수, 대형평수? 소형평수. 도시지역에 건설하는 게 맞나요? 맞죠? 네. 그 다음 도시형 생활주택은 300세대 미만 국민주택 규모로 구성되는 거 맞고요.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 공부했습니까 우리? 있죠? 토지는 서울시나 혹은 국가 소유고 아파트만 분양해서 판 그런 마곡지구의 사례를 봤잖아요. 네, 그때 토지 소유권은 분양주택 건설 사업을 시행하는 시행자가 갖고 그 다음에 건축물 복리시설의 소유권은 누가 분양받는 자가 갖는다. 맞죠? 예.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은 우리가 이거는 배우지를 않았어요. 공부하지 않았어요. 4번, 5번은 상식 문제예요. 상식 문제예요. 예? 우리가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나온 건 처음인데 한번 4번을 볼게요. 세대가 구분한 공동주택은 어떤 주택을 말할까요? 우리가 저 혹시 TV 잘 보시나요? 잘 안 봐요? 거기에 보면은 돌싱들 나오는 그 자식 갖고 있는 부모들, 엄마들이 나오는 프로가 있죠? 네? 이혼세, 미우세. 거기에 이상민이 살고 있던 아파트 기억나시나요? 어떤 아파트인데 거기 보니까 입구가 주인이 사는 입구하고 내가 들어가는 입구가 서로 틀리고 세대가 구분이 되어 있죠? 예, 그게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이에요. 그건 왜냐면 임대를 주거나 큰 아파트인데, 큰 평수인데 거기에 우리 자식 새로 결혼하면 그 한 세대에서 살아가는 문제가 많잖아. 고부간의 갈등도 많고 그러니까 세대를 구분하고 혹은 또 임대를 놓을 수 있게 만드는 게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이에요. 그러면 그 아파트 전체 소유권이 몇 개예요? 하나죠, 하나. 그 세대만 구분되어 있을 뿐이지 소유권은 하나입니다. 주택 내부 공간의 일부를 세대별로 생활이 가능한 구조로 나눈 건데 그 구분된 공간의 일부를 구분 소유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소유권은 하나야. 이건 상식 문제다. 장수명 주택은 주택을 오래오래 쓸 수 있도록 만든 구조가 장수명 주택인 거죠. 구조적으로 오랫동안 유지관리 될 수 있는 내구성을 갖추고 입주자의 필요에 따라 내부 구조를 쉽게 변경할 수 있는 가변성과 수리 용이성이 있는 우수한 주택을 말한다. 상식적으로 그럴 것 같죠? 네. 그래서 정답은 4번.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존에는 이렇게까지만 나왔었는데 이게 새로 이번 35회에 추가가 됐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부담 가질 건 아니다. 상식적으로 다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다. 조세 문제입니다. 조세 정책 했으니까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양도소득세 중과한대요.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진다? 동결효과 맞죠? 근데 동결효과 하면 공급이 증가된다, 감소된다? 매각을 앞당길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안 되죠. 부작용으로 매각을 안 한다고 그랬잖아. 증여할 뿐이지. 그래서 이게 딱 보고서는 이것도 그냥 양도소득세 중과 동결효과 한번 보고 맞네 이렇게 하면 틀리는 지문이다. 여기 매각을 앞당길 수 있게 하는 효과가 아니라 매각을 미루게 하는 게 동결효과죠. 거래가 잠겨버렸다. 그래서 유의 있게 봐야 된다. 기억 틀렸다. 이유는요. 재산세와 종부세는 과세 기준일 6월 1일 날로 동일하나요? 맞습니다. 6월 1일 현재 소유자면 나라에서는 종부세 너무 비싼 아파트, 너무 비싼 주택 갖고 있는 사람은 종부세 또 내야 되는 거죠. 디귿 취득세 상속세는 취득 단계에 부과되는 세 맞죠?
지방세예요? 이게 틀렸죠? 취득세는 지방세 맞지만 상속세는 국세니까 이것이 틀렸다. 다음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는 처분 단계냐? 양도소득세는 처분 단계 맞죠? 그러나 증여세는 취득 단계에 내는 셈이니까 틀렸고 두 개 다는 국세는 맞죠? 네, 그러니까 리을도 틀렸고 정답은 하나. 니은만이 정답이다. 우리 뭐 지금 정책 문제가 어렵지 않잖아요. 우리 지금 공부한 거로 기초과정에서 공부한 것만으로도 다 풀릴 수 있는 문제들이니까 정책은 상대적으로 정책에 나오는 문제들은 꼭 다 맞춰야 되겠다라고 앞으로 공부를 하셔야 된다 하는 얘기예요. 자, 이거 기억나시나요? 토지세를 제외하고 나머지 세 다 없애자 토지 당일세를 주장한 학자의 이름은? 아니 보면 똑같은 헨리 조지. 맞습니다. 헨리 조지. 목사님. 헨리 조지. 네, 불우이웃 생각하고, 예, 저소득층과 고소득층 간의 빈부격차 해소를 위해서 토지 단일세를 주장한 학자. 어렵지 않죠? 자, 우리 공부하느라고 고생하셨고, 항상 우리 공부는 어떻게? 선택, 시험에 나올 거 잘 선택하고, 집중하고, 또 반복하면 무조건 합격이고요. 네. 또, 성공이란 매일매일 반복되는 작은 노력의 결과입니다. 오늘 꼭 가셔가지고, 오늘 했던 거 한번 쭉 좀 복습 좀 한번 해주시고, 그 다음에 평일날은 뭐 해야 돼요? 우리 카페 방문을 꼭 하셔가지고 동영상도 1.5배속 한번 보시고 데일리 퀴즈 오늘 했던 거 35회 기출 문제 말고 그 전에 기출 지문들을 가지고 데일리 퀴즈를 문제 많이 만들어 놨으니까 한번 보시면서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고요. 또 건강하시고 다음 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